입을 벌리고 감탄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 삶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사막을 걷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이 여행이라고 합니다. 만약 삶이 여행이라면요, 우리는 그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여행에서 만나고 보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여행이 되려면 나는 어떤 여행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물음들에 대해 정말 아름답고 철학적으로 답을 드릴까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의 삶은 여전히 빛난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을 최고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낱낱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젠가 이 풍경도 눈앞에서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멋진 풍경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살면서 중요한 순간이 서너 번 있었다. 지금도 그런 순간이 아닐까. 중요한 순간과의 만남은 서너 번이면 충분하다. 그런 순간들을 통해 인생의 비밀이 조금이나마 풀렸고 인생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가 탄 배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다가갈수록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고 그래서일까 계속 더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벌레를 품은 과일처럼 인생도 죽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는 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눈앞의 풍경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고 행복한 순간도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는 것처럼 이 풍경도 언젠가는 눈앞에서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멋진 풍경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자신만의 방법. 삶의 낙을 되찾아야 해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다. 그 무렵 나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다. 우울증 같군요. 결국 나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말았다. 하지만 내가 잃은 것은 삶의 낙이 아니라 보는 기쁨이었던 것 같다. 무엇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이 시기를 떠올릴 때면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던 내가 보인다. 어디를 걸어도 황량한 길을 걷는 기분이었다. 아름다움이 사라진 거리는 황량함 그 자체였다.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이 사라지자 나라는 존재도 더 이상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고 나 자신이 이전과는 단절된 느낌이었다. 실제로 더 이상 앉아있을 수도 꼿꼿이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집 안에서도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축 늘어져 있을 때가 많았다. 말 그대로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맞은편 건물의 지붕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까마귀가 주변과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까마귀의 검은색 깃털이 지붕의 붉은색 기와와 대비되자 죽은 듯 정지되어 있던 석조 건물이 빛나기 시작했다. 세상의 풍경이 다시 그려진 것이었다. 건물의 선과 각도가 다시 생명을 얻었고 비로소 나는 살아 숨쉬는 존재들 사이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풍경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침내 스스로 일어난 것이다. 우울한 기분은 잠깐의 사고처럼 어느새 내 곁을 떠났다. 마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풍경에 내 머릿속이 다시 강한 자극을 받으며 변화되는 실험 말이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던 감정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굴곡도 색채도 없이 무미건조한 공간만 보이던 세상이 아니었다. 우울증은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기에 비극적인 상태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름다움은 강조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 멀리 달아난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행도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맛을 높이는 첨가제에 의존할수록
단순함이라는 묘한 매력이 안겨주는 찬란함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세련되어 보이려고 무언가를 과하게 동원할수록 오히려 개성이 사라져 밋밋해진다. 세상의 찬란함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괴로웠던 시간. 나는 지금도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세상의 찬란함을 본다는 것은 암호를 해독하듯이 주변을 탐색하는 습관을 말한다. 이렇게 아름다움에 몰입하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잊고 현재 보이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 아름다움을 느낀 사진이 있다면 따로 스크랩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놀이가 아이들의 전유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종종 일요일에 이런 놀이를 한다. 어떤 잡지든 상관없이 마음에 들면 오리고 붙이고 스크랩한다. 나만의 아트 테라피다. 나는 우울증을 앓던 때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 아무리 떠올려도 부끄럽지 않은 추억, 평범한 붉은색 지붕과 반짝이는 검은색 깃털의 까마귀가 어우러지던 풍경을 봤던 그 기억이 나를 다시 살렸다. 빌리 엘리어트처럼. 스티븐 돌드리 감독의 영화 빌리 엘리어트 속 빌리의 말이 맞았다. 런던 왕립 발레단의 심사위원이 빌리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이며 왜 춤을 추냐고 묻자 빌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름다워서요. 제 전부라서요. 영국 북동부의 탄광촌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빌리는 정식으로 예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아름다움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정의한 예술가 중 한 명이었다. 빌리는 춤을 추는 동안엔 모든 것을 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춤을 추면 저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빌리는 말한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경계가 사라지고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성별도 사라진다. 그리고 빌리의 존재 방식도 달라진다. 몸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몸이 불덩이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리는 아름다움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완벽한 표현으로 묘사한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마치 삶이 높은 전압에 감전된 것처럼 흘러간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봤다고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 활력이 생기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며 배가 꽉 찬 느낌이 든다. 삶이 뜨겁게 이글거리면서 반짝이는 것으로 변해 내 몸 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느낌이다. 우리는 항상 행복을 갈망한다. 행복을 갈망할수록 행복해질 수 없다. 어느 날 저녁 관람하게 된 연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서민귀족이다. 보기 전부터 기대가 된다. 몰리에르의 희극 서민귀족은 찬란한 작품이다. 막이 오르기 전 이 마법 같은 경건한 순간 속에서 침묵을 즐긴다. 침묵이 없다면 앞으로 만끽할 기쁨도 완벽하지 못했을 것이다. 침묵과 함께하는 공연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침묵을 지키는 연습은 어렵다. 어쩌면 이 때문에 공연장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갑자기 우리가 천식성 기관지염에 걸린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이 정도로 침묵은 우리를 압박하는 힘이 있다. 침묵은 움직임을 멈추는 어려운 연습, 강제로 취하는 휴식과 같다. 하지만 침묵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감동을 안겨주지 못한다. 침묵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다. 나는 침묵을 시간이 활동하는 반경, 시간이 그려가는 공간, 시간이 연주하는 특별한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실시한 과학 연구는 침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님을 밝혀냈다. 침묵은 뇌가 그대로 인식하는 소리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침묵도 듣는 대상이다. 레스토랑의 소음이나 엔진의 윙윙대는 소리가 사라지면 침묵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청각 시스템은 침묵을 소리와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침묵도 자체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침묵은 시간을 억지로 견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 시간의 움직임에 동참한다. 더 이상 시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깊고 긴 것인지 탐험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활동적이다. 내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침묵과 함께 현재로 돌아온다. 소음이 침묵을 쫓아낸다. 누구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과거에도 바빴고
앞으로도 바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작 현재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파스칼이 여기서 끌어낸 결론은 엄중하다. 이처럼 우리는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행복을 갈망한다. 행복을 갈망할수록 행복해질 수 없다. 아름다움 역시 침묵이라는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아름다움이 말을 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침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다. 특히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소음이 모든 것을 뒤덮었다. 끊임없이 시끄러운 곳에서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시간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을 배경음악처럼 취급할 뿐이다. 정말로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면 실패가 휴식과 침묵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실패가 휴식과 침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패하면 일단 멈추고 일상을 채우던 끝없는 소리를 잠재우고 해야 할 일 목록에서 잠시 벗어나기 때문이다. 바쁘게 돌아가던 기계를 멈추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침묵이 필요하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경험이 단단해지고 재배열된다. 글 앞에서, 그림 앞에서, 또는 바다 앞에서. 나는 최소 3분 동안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한다. 침묵을 지켜야 할 곳은 영화관이나 공연장만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느끼는 것을 방해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 읽고 듣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런데 해보면 알겠지만 3분이라는 시간은 꽤 길다.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만 본질적인 것이 눈앞에 나타나고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여정, 여행. 인생은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를 깨닫게 해준 것이 아름다움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극도의 기쁨이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묘사할 만한 다른 표현이 필요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항해 끝에 선원이 내뱉는 육지다 라는 말과 같다. 선원의 육지다 라는 말도 나의 아름다워 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오랜 염원을 이룬 안도감을 표현한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여행하는가? 우리는 여행하며 지나간 공간과 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성과처럼, 휴가를 격투 스포츠처럼 만든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력을 다하고 뭐든 하겠다라고 외친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즐겨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불안에 휩싸인다. 왠지 실패와 부끄러움이 남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을 한다. 만일 여행에서 돌아와 특별히 들려줄 이야기가 없으면 어쩌지? 여행을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어쩌지?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우리가 존재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러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의무감처럼 떠나는 모험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공허함이 채워질까? 우리에게는 이미 수천 개의 말과 감각으로 가득한 내면의 삶이 있지 않은가?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빛을 발하는 것은 내면의 삶이 아닐까? 무조건 이득을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마치 집중적으로 길러서 수확해야 하는 대상처럼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초조하게 즐길 필요는 없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짐은 우리 내면의 삶, 상상력, 꿈,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이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우리 자신의 삶이다. 끊임없이 외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안정과 확신을 구하는 불안한 자아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니다. 내면의 삶은 비자도 필요 없고 입국 심사도 필요 없다.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여행객인가?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염두에 둔 것을 얻기 위해서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카프리 섬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이탈리아가 멋지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떠나는 시기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중시하는 태도는 의지가 강하다기보다는 무언가를 꼭 봐야 한다는 강박증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행하다 보면 현재 있는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금세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어 안달하게 된다. 카프리 섬은 이제 다 봤다. 이탈리아도 다 봤다. 라는 식이다. 그러면 다녀온 여행지 목록은 자랑할 수 있어도 정작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여행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거쳐온 여행지 목록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행을 원하면서 정해진 코스는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의 욕망을 진지하게 바라보자. 바캉스는 비어 있음을 뜻한다.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본래의 나로 지낸다는 뜻이다. 평소에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친구, 동료, 가족 등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바캉스를 보낸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나, 그리고 집에서 잠시 벗어나는 행위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비우는 행위와 떠나는 행위가 결합해 탄생한 것이 여행이라면 지금의 여행은 원래의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여행은 특별한 열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개성 없이 모방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쫓고 있다. 타인의 욕망을 쫓는 현상에서 나온 것이 유행, 인기, 긴 대기줄이다. 루브르, 베네치아, 에베레스트 산에 이르기까지 긴 줄이 들어서 있다. 우리는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진정한 도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이미 가본 실크로드, 로마, 안나푸르나 같은 인기 관광지에 가고 싶어 한다. 이것은 마치 많은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인기 커뮤니티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과 비슷하다. 허영에 들떴다기보다는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지 않으면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고통은 절망이 아니다.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에런 제도는 불가능의 세계이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섬이기 때문이다. 뭐라도 하려면 수입해야 한다. 땅바닥에 길게 화강암이 들어서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깊은 상처 같다. 그래도 나무들은 무척 찬란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슬픔이 느껴질 정도로 메마르고 검은 땅에 심어진 나무다. 바람에 시달려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나무지만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다. 나무는 빛처럼 반짝인다. 나무는 마치 무언가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세운 동상처럼 보인다. 상처를 입고도 살아남은 생명을 기념하는 동상이라고 할까? 가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가늘다. 그래도 어쨌든 나뭇가지들은 살아남았다. 고통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모두 광택지 위에 인쇄된 것처럼 매끈한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이 반드시 평화와 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연약함은 잃을 수도 있고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와 왜가 아니다.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도 좋은 것은 아니야. 때로는 진정한 고통도 필요해. 진정한 고통을 겪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어. 중요한 것, 진정한 것을 고민했던 때가 언제야. 소설 화씨 451의 주인공 가이 몬테그가 소리 높여 했던 말이다. 고통은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절망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걱정이 바로 고통이다. 아름다움이 삶을 빛내주지만 고통도 무조건 이겨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인내하는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가 뜰 날을 맞이할 수 있다. 고통이 있었기에 기쁨이 있고 슬픔을 겪었기에 행복이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생명체와도 같다. 캄캄한 밤과 같은 슬픔의 순간이 지나가면 행복한 순간이 나처럼 밝게 빛난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갖는 능력. 그의 이름은 퍼시벌이다. 아서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기사들 중 한 명이다. 그는 모험을 떠났다. 주변을 찬찬히 보지 않고 관광객처럼 그냥 지나쳐 가던 어느 날
그는 어느 성에서 반짝이는 잔을 보았지만 이 잔이 무엇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 멋지군. 그럼 이만. 그런데 그 잔이 바로 성배였다. 퍼시벌은 그렇게 눈앞의 성배를 놓치고 말았다. 입을 벌리고 감탄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호기심은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장착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입체감을 가지면서 한층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호기심은 강렬한 감각이며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명상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배가 앞에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가본 적 없다고 현실에만 머물지 말 것. 바다는 어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을까? 위대한 출발의 꿈, 벅차오르는 가슴, 원대한 것을 보는 눈, 좀 더 강렬한 삶을 살기 위해 탈출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이 바다 위에서의 삶을 만든다. 우리가 진지하게 상상하고 느끼는 순간 이미 항해를 떠난 것과 마찬가지다. 페르난두 페소아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파도에 몸을 맡기며 항해한다. 위험한 바다를. 바람과 태풍의 힘으로 먼지처럼 일어난다. 하지만 떠나고 또 떠나고 떠난다. 내 몸 안에 흐르는 피가 왜 자신은 날개가 없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내 삶의 반경이 좁다고 생각하니 열이 난다. 욕망, 페르난두 페소아. 여기에만 머물지 말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여기는 현실을 가리킨다. 현실은 폭염처럼 짓눌린 일상이다. 페소아는 매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1차원적인 삶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현실이다. 월요일, 벌써부터 지치고 피곤하다.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다. 돈이 필요한데 없다. 그렇다. 현실은 수학과 같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뿐 3이 되지는 않는다. 고양이는 고양이이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면 삶은 다른 차원이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깊이를 지닌다. 삶은 비밀 통로, 탈출구가 된다. 굳이 리스본으로 떠날 필요도, 먼 바다를 항해할 필요도 없다. 현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일상을 탈출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정을 좋아한다. 프로그램 순서를 보고 미리 짠 일정대로 여행한다. 여기, 그 다음은 저기. 미션 완료. 정해진 것을 보지만 걸어온 길은 제대로 보지 않는다. 여행지를 연달아 방문하지만 분위기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결국 제대로 본 것도 경험한 것도 없다. 상상이다. 좀 더 활기찬 삶을 위해 인생의 어딘가로 떠난다는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잠시 매일 똑같이 하던 것들과 현실을 벗어나 많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해보자. 수많은 자기계발서는 지금 이곳에 안주하지 말라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다고 강조한다. 다 이유가 있다. 너무 서두르지만 말고 여유를 갖고 호기심에 취해보자. 풍경이든 도시든 글이든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우리의 일상은 물론 우리 자신도 달라진다. 변화에는 순서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쳇바퀴 도는 현실에서 보낸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성격이 달라지고 이어서 우리의 과거가 달라진다. 아름다움의 미덕으로 우리는 닻을 내린 고요한 여행자가 된다. 우리는 더 넓고 더 강렬한 존재에 다가간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난두 페소아의 목소리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떠나고 싶다. 나라는 인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싶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